중세시대의 한 왕국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왕과 백성들은 한 마녀를 화형에 처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재상은 마녀 때문에 왕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늑대머리를 한 은색 갑옷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의 뒤에서 달려들자 재상이 왕을 막아섰지만 그 기사는 뛰어내려 아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강철마를 불러 도망쳤습니다. 재상은 그 기사가 마녀의 동료라 여기고 군사들에게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안나라는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기에 재상의 말에 따라 마녀 사냥을 명했습니다. 나라 전역의 모든 마녀를 사냥했고 불과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마녀가 체포되거나 고문, 심지어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1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헤르만을 만납니다. 그는 수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여자를 밝히는 남봉꾼입니다. 헤르만은 마녀가 마수를 봉인하는 자들이라고 여자에게 설명합니다. 마녀가 숙청되면 마수가 더 날뛰게 될 것이며 사제나 교회만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창 떠들고 있을 때 아들 레온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여자에게 관심이 있던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돌려보내려다 돌에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재상은 레온과 그의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집 근처에 병사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기습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헤르만은 여자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녀가 마수라는 것을 알아채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합니다. 순진한 척하며 좀 더 즐기려 합니다. 그 사이 집은 병사들에 의해 불타고 헤르만은 마수가 나타나자마자 칼을 뽑습니다. 단칼에 여자는 사라지고 마수의 본 모습만 남습니다. 헤르만은 바로 17년 전 도망쳤던 그 기사였습니다. 그와 레온은 마수를 봉인하는 임무를 맡은 마계 기사라 불립니다. 그가 과거에 구한 아기는 바로 지금의 레온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둔갑한 마수와 마주해 집 밖으로 끌어내 싸웁니다. 밧줄 같은 것으로 묶어 마수의 본 모습으로 되돌리고 땅에 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레온은 달려들어 괴물의 두 다리를 자르고 긴 검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다음 날 아침 레온이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자신을 돌려보냈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레온의 어머니 안나가 목숨을 잃은 곳으로 돌아가 그곳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왕국에서는 왕의 아들 알폰소를 빛의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목걸이를 받자 재상의 조수가 무언가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사제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수에게서 힘을 얻기 위해 신도를 제물로 바쳤고 마수를 사냥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 바로 마계기사입니다. 그들의 상징이 바로 알폰소 왕자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헤르만은 신전을 관리하는 신성한 존재를 찾아갑니다. 그는 기사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알폰소가 마계기사의 피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헤르만은 멘도사가 왜 기사들을 그토록 증오하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말해주지 않고 그에게 임무를 줍니다. 마녀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필요하다면 멘도사도 처리하라는 임무였습니다. 돌아온 그는 봉인의 각인이 가득한 팔을 안고 자는 레온을 봅니다. 그는 아들을 물에 차넣어 열을 식힌 후 길을 떠납니다. 휴식을 취하던 중 헤르만은 레온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편히 갖지 않으면 각인이 계속 나타나서 여자친구도 사귈 수 없을 거라고. 화가 난 레온은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한편 알폰소는 좋은 왕이 될 자질과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멘도사가 찾아와 차에 독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왕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녀와 알폰소를 추방하려 합니다. 다시 부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헤르만은 정체를 숨기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말 2마리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갑옷을 물려줄 또 다른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온은 후계자를 얻지 못할 거라 저주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어디가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화영대에 도착해 최근 많은 여성이 실종되어 마녀들이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엠마라는 마녀도 막 잡혔지만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날 밤 헤르만과 레온은 그녀를 구하기로 합니다. 엠마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마계 기사는 민간인을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엠마는 사제와 마주하고 그가 마수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가 그녀를 고문하려 할 때 헤르만과 레온이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레온은 마수를 상대하러 가고 헤르만이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엠마는 스스로 자물쇠를 부수고 나와 레온과 싸우려 합니다. 마수는 변신하여 레온을 화형대 위로 던져버리고 레온은 과거 어머니가 불타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갑옷을 소환합니다. 마수가 그에게 사슬을 던지자 불길이 사슬을 타고 번져 엠마를 다치게 합니다. 헤르만은 아들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레온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사이 엠마는 가볍게 마수를 처리합니다. 그녀는 레온이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며 떠나버립니다. 한편 알폰소는 어머니가 연행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뒤쫓아가자 그녀는 멘도사가 배신했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강해져서 왕국을 되찾으라고. 다음 날 부자가 술집에 앉아 있을 때 마도견이 편지를 가져옵니다. 자루바가 곧 완성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선한 마독으로 계약한 기사에게 힘과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헤르만은 레온의 증오의 불길을 억제하기 위해 그것을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그 후 엠마가 그들을 찾아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레온의 각인을 보고 무언가 깨닫고는 자신의 농담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는 엠마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지만 그녀는 이미 앞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박사의 동굴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합니다. 오해가 풀리자 그는 박사에게 심하게 꾸짖음을 듣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오랜 지인이었고 헤르만은 자루바 반지를 수리해달라고 그에게 건넵니다. 그는 레온이 폭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리를 끝냈을 때 제자가 자루바의 유혹에 빠져 박사를 살해하고 자루바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가 반지를 가지고 도망치다 엠마에게 붙잡힙니다. 그녀가 반지를 뺏기 전에 부자가 도착하고 제자는 모든 죄를 엠마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녀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박사를 죽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레온이 쫓아오자 엠마는 자신이 반지를 갖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여전히 반지를 갖고 있으며 그가 곧 마수로 변할 것 같다고 말하며 박사를 걱정합니다. 헤르만은 박사의 눈을 감겨준 후 제자의 말에 허점이 너무 많아 그가 범인임을 간파합니다. 제자는 마수로 변해 헤르만을 쫓아갑니다. 그가 힘을 얻기 위해 반지를 끼려 하자 헤르만은 자루바가 레온의 황금 갑옷과만 반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쓸 수 없다고. 분노는 그를 마수로 만들었고 레온이 그를 처치할 책임을 맡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헤르만은 그 아이가 직접 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해내야만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갑옷을 입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힘에 압도당하고 다시 각인이 나타납니다. 엠마가 제자에게 복수할 겸 그를 조금 도와줍니다. 덕분에 자루바의 위치가 드러나고 레온은 달려들어 그것을 되찾습니다. 자루바는 그와 계약을 맺습니다. 조건은 초승달이 뜰 때마다 힘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약을 받아들이고 순식간에 마수를 쓰러뜨립니다. 그 후 엠마는 박사의 연구를 보존하기 위해 그가 머물던 동굴을 봉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며 떠납니다. 하지만 헤르만은 그녀가 레온에게 추적장치를 붙여 그들의 위치를 알고 쫓아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알폰소는 병사들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수로 변합니다. 그의 검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한 마계기사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고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레온이 어디로 가는지 묻자 헤르만은 근처 마을에 가서 좀 즐기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음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이 머물기에 좋지 않다고 느끼지만 임무 때문에 헤르만은 촌장에게 실종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들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쫓아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서 상황을 살핍니다. 레온이 돌아가려 하자 헤르만이 그를 막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한 소년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그 소년의 엄마가 마녀라서 마을 전체에 저주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헤르만이 아이들을 쫓아내고 소년을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헤르만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는 잠시 추파를 던지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헤르만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묻습니다. 여자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마녀라고 소문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외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갑자기 사람이 실종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아들은 우울증에 걸려 숲에서 주운 나무 인형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아이가 없어졌다며 여자를 데려가려 합니다. 헤르만은 끼어들 수 없어 레온과 함께 해결에 나섭니다. 소년이 도망치자 부자는 나누어서 움직입니다. 헤르만은 촌장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틈을 타 여자를 구하러 갑니다. 길에서 소녀를 만났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레온이 없는 것을 보고 둘을 풀어준 뒤 의식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그 사이 레온은 늪 근처 오두막에서 그 아이를 찾았는데 그곳은 온통 나무 조각상뿐이었다. 아이를 찾자마자 집으로 데려왔다. 그 오두막의 주인을 묻자 예전에 나무꾼이 살았다고 했다. 그는 악마라고 불렸다고 한다. 아이의 엄마가 돌아오자 헤르만은 마을에 악마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둘은 아이가 악마라고 의심했지만 확인해보니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외부의 영향이라 의심한 레온은 소녀에게 그 나무꾼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악마 퇴치의식을 열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레온은 나무꾼의 원한이 아이가 가진 나무 인형을 악마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를 찾아 달려갔고 그 사이 마을 사람들도 소녀를 마저 처리하러 왔다. 레온은 아이를 찾아 인형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건 아이를 이용하는 것뿐이라며 말이다. 악마가 정체를 드러내자 레온은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갑자기 아이의 얼굴로 변하는 바람에 레온은 손을 멈췄고 악마는 도망쳤다. 아이는 쫓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 나무 인형과 함께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의식에 참여했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교회에 알리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거당했다. 그 후 악마는 집으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촌장도 죽기 직전에 알폰소가 제때 도착해 촌장을 구했다. 그는 지난번 속임수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단숨에 악마를 끝장냈다. 상심한 아이는 레온의 등을 때렸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헤어졌다. 한편 알폰소는 그 기사 아저씨를 따라 마술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는 왕국을 되찾고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그의 힘을 빌리고 싶었지만 너무 약해서 그처럼 마술을 사냥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그에게 먼저 분수를 알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라파엘이라고 소개하며 이전 황금기사의 친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레온은 아버지를 걷어차 깨워 길을 떠났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자루바가 오늘은 초승달이라 계약대로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알폰소는 라파엘에게 이끌려 폐허가 된 신전으로 가서 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멘도사가 어떻게 마술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기사들을 증오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마수의 광팬이기 때문이었다. 더 깊은 이유를 기대했는가. 라파엘은 또한 알폰소 또한 황금기사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마녀 안나가 화형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고 그들 모두 황금기사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안나와 알폰소의 어머니는 자매 사이였다. 안나는 전쟁에 나갔고 왕비는 귀족에게 입양되었다. 왕비는 마수의 존재를 전혀 몰라서 평화롭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 레온이 황금 갑옷을 계승했기에 알폰소는 힘을 빌리고 싶어 했다. 라파엘에게서 말이다.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자. 라파엘은 검을 휘둘렀다. 그가 막아내는 것을 보고 일단 자격이 있다고 여겼지만 검을 건네주자 제대로 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알폰소는 더 많이 훈련해야 했다. 그동안 멘도사는 알폰소가 이곳에 나타나면 그를 잡기 위해 왕비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 알폰소와 라파엘은 수도를 떠나 음산해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라파엘은 마수 사냥을 계속하고 싶었고 이곳의 마수도 그중 하나였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둘은 병사에게 공격당했다. 라파엘이 종을 울리자 마수가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남아 싸우기로 했다. 알폰소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음악가와 서로 껴안고 오는 모자를 만났다. 괴물이 나타나자 알폰소는 모자를 먼저 구해야만 했다.
그가 아무리 공격해도 괴물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라파엘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다. 돌아와 갑옷을 활성화하고 마술을 멋지게 처리했다. 그에게 기사의 힘을 물려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레오는 이전 황금기사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 그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는 이곳이 자루바에게 흡수된 공간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했다. 깨어났을 때 레오는 아버지와 함께한 상단에게서 마차를 얻어 탔다. 그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려다 그만두었다. 마차로 하루를 달린 후 그들은 레온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보게 되었다. 부자는 성에 들어가 정보를 얻기 위해 헤어졌다. 확실히 하기 위해 아버지가 놀지 못하게 레온이 돈을 전부 가져갔다. 그는 시장의 정보를 알아보러 갔다가 아줌마들에게 이것저것 사라고 시달렸다. 엠마가 나타나 그를 공경에서 구해주고는 성급하게 굴거나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한편 헤르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갑옷을 입은 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그는 이 땅을 복구한 사람이었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꽤 폭압적이었고 나쁜 목적을 위해 군대를 모집했다. 이 대장장이의 아들은 잡혀갔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돌아갔고 아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 병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알지도 못했다. 다음날 레오는 우연히 어젯밤 그 대장장이 밑에서 일하던 소년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는 레온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오는 길에 부자는 다시 그를 만나 그 집에서 하루 신세를 졌다. 이 소년은 대장장이를 매우 존경하고 걱정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줬기 때문이다. 레온 부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대장장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소년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다. 대장장이의 아들은 사실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수가 되어버렸다. 헤르만은 친구로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야만 했다. 그는 갑옷을 입고 달려들어 싸웠다. 잠시 후 그는 마수에게 사슬을 던져 밟고는 뛰어올라 자신을 끌어당겨 마수의 입을 걷어찼다. 그 후는 간단히 끝내는 것뿐이었다. 헤르만은 공식적으로 대장장이를 쓰러뜨리고 그의 삶을 끝냈다. 소녀는 상심했다. 그에게 은혜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엠마가 찾아오자 헤르만은 그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러 갔다. 그동안 멘도사는 강력한 부하를 내보냈다. 다음날 저녁 헤르만은 또 여자들에게서 정보를 얻으러 나갔다. 레오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자려고 했는데 여관 주인이 그를 수배 중인 왕자라고 생각해 병사들을 불렀다. 레오는 재빨리 반격하며 도망치다가 멘도사가 보낸 부하와 마주쳤다. 그는 서둘러 도망치려 했지만 상대는 갑옷까지 사용했다. 기사의 갑옷으로 싸우자 그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싸우려 했지만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당했고 결국 엠마가 구하러 와야 했다. 어떤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늑대인간이라고 불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모두를 죽이고 도망쳤다. 도망치려 할 때 다시 한번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늑대인간에게 공격당해 기억이 불안정하다고 했다. 한 광대가 피리를 불며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선택될 것이라고 했다. 이곳의 수녀는 레온을 보고 충격받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는 이 생활에 순응하다가 그날 밤 검을 다시 쥐고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약을 먹인 사람이란 걸 알았다. 그에게 최면을 걸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직 딸을 위해 이 일을 했다. 그녀는 사실 친구의 딸이었는데 그녀를 낳은 후 남편이 죽자 재혼했곳에 남편의 아들이 바로 그녀가 매우 친하게 지내던 오빠였다. 하지만 새 남편이 늑대인간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둘 다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오빠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는 양딸을 위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레온을 오빠 대역으로 삼았던 것이다. 둘은 소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녀를 찾으러 교회로 갔다. 레온은 이 무리가 사기꾼들이며 아이들을 이곳으로 유인해 노예로 판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뒤쫓아가 아이들이 끌려가는 도중에 한 아이를 구했다. 그는 그 광대가 바로 자신의 인생에 복수하려는 오빠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동정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싸웠다. 그는 등 뒤에 두 줄로 그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그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그날 밤
헤르만은 여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정보를 더 캐내러 가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여자들에게 줄 선물로 거울까지 준비하자. 레오는 화가 나서 아버지를 걷어찼다. 그래서 헤르만은 빈손으로 선물을 들고 가지 못한 채 애인을 만나러 갔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헤르만은 병사들이 누군가를 쫓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헤르만이 유곽을 나서는데 한 소녀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멈춰 세워 물었다. 소녀는 몇몇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헤르만에게 소녀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장을 꺼내 그들을 위협한 뒤 소녀를 안고 도망쳤다. 그들이 멀리 따돌려진 것을 본 소녀는 헤르만에게 숨을 곳을 알려주었다. 둘은 창고로 갔고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리나라고 했다. 며칠 전 술집에서 한 남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오늘 갑자기 쫓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헤르만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고 그는 키스 한 번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리나가 해준 키스는 그가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리나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주었고 헤르만도 사양하지 않고 받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 세 남자가 들이닥쳤고 이리나는 사실 그들의 한패였다. 그들은 헤르만의 돈을 뺏기 위해 일부러 함정을 팠던 것이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옷만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리나만은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한 놈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물건을 되찾으려 했지만 다른 놈이 단검을 던져 게르만의 물건을 지키려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알몸으로 도망쳐야 했다. 길거리에서 제이는 한 소녀의 머리수건을 빼앗아 몸을 가리고 병사들을 피해 달아났다. 두 소녀가 제이를 변태라고 신고하는 것을 듣고 병사들은 그를 쫓았다. 그 후 제이는 빨래를 널고 있던 한 소녀 곁을 지나쳤다. 그래서 그는 침대 시트를 잠시 빌려 몸을 감쌌다. 병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게르만을 노렸지만 실수로 소녀를 쏘자 그는 화살을 잡아채고 떠났다. 그는 병사들이 마녀의 위치를 묻기 위해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몇몇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은 그의 물건을 달라고 졸랐다. 아픈 아이를 보자 그는 그 아이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라며 침대 시트를 양보하고 다시 달려갔다. 그 후 엠마를 만났고 그녀는 병사들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엠마는 아들이 공경에 처했는데도 어떻게 그가 놀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게르만에게 어젯밤 레온이 흑기사에게 공격당했다고 알려주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디온이며 제이는 그를 아는 것 같았다. 레온은 현재 탈출했고 제이는 기뻐했다. 아들이 자신의 실력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마계 기사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레온이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는 황금 기사가 될 수 없다. 그는 그 후 엠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 후 게르만은 여신을 찾아가 디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그녀는 게르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물으러 올 줄 그는 그녀가 정말로 끔찍한 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게르만과 디온 그리고 한 소녀 안나는 3명의 절친한 친구였다. 셋은 자주 함께 훈련했고 게르만과 디온은 항상 가장 빨리 발전하는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번은 세 사람이 병사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게르만은 안나를 지키려다 팔에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 이를 본 디온은 두 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말을 양보하고 자신은 남아서 병사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디온은 비록 첫 번째 병사들을 모두 처리했지만 또 다른 무리가 몰려오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지금 디온은 궁전에서 게르만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게르만은 물건을 찾으러 창고로 돌아갔다가 이린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그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 동료가 괴물로 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는데 바로 그 후에 또 다른 놈이 찾아와 두 사람 앞에서 바로 괴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게르만은 그 후 달려들어 칼로 그 괴물을 처리했다. 그 후 오늘 밤은 이린과 함께 머물기로 결심했다. 레온을 다시 만났고 그가 흑기사에게 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레온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레온 또한 늙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었기에 게르마는 물건을 되찾기 위해 그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 레온은 그에게 돈주머니를 던져주고 떠났다. 그 후 라파엘을 만난다. 그는 황금기사의 친구였다. 그는 알폰소를 한 유적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힘든 훈련의 나날을 시작했다 하지만 점차 알폰소의 실력이 아직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신을 찾아가 괴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알폰소의 시험 상대로 쓸 괴물을 그녀는 라파엘에게 키메라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그 괴물은 꽤 위험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알폰소가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라파엘은 알폰소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결심했다. 라파엘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온이 찾아왔다. 그 역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괴물을 찾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신은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 그날 밤 라파엘은 알폰소에게 돌아가 곧 괴물과 싸우는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훈련이 부족한데 싸움에 내몰리는 것에 당황했다. 그러나 라파엘은 멘도사가 지금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괴물로 뒤덮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키메라 한 마리가 날뛰고 있으니 알폰소가 그놈을 쓰러뜨려 도로를 다시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알폰소는 정식으로 길을 떠났다. 한편 레오는 그 고속도로 근처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우연히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알폰소를 만났다. 레온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그 사기꾼을 쫓아냈다. 그는 그 후 돌아섰지만 잠시 후 알폰소가 여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도와주어야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던 중 레온은 소문을 듣고 알폰소가 수배 중인 왕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사실을 부인했다. 레온은 또한 알폰소에게 내일은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자신은 이곳에 잠시만 머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의심스러워졌다. 그날 밤 레온은 잠을 자지 않고 먼저 괴물을 처치하러 달려갔다. 단지 산책 중이라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한편 라파엘은 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지만 그는 버텼다. 왜냐하면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젊은이에게 돌아와서 둘은 이제 같은 곳을 향하며 매우 위험하다며 상대방이 더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점차 둘은 같은 목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곧 두 명의 해골 사신이 지키고 있는 문 형태의 괴물과 마주쳤다. 레오는 여전히 알폰소에게 물러나라고 조언했지만 알폰소는 이 전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레오는 결심했다. 알폰소와 협력하기로 자신이 두 해골을 처리하고 알폰소가 나머지를 맡기로 했다. 그 후 레오는 나디로 뛰어올라 달려들어 해골 사신의 얼굴을 찔렀다. 그 후 위로 올라가 팔을 잘라나시 다른 한쪽으로 날아가게 하여 성공적으로 두 마리를 모두 처리했다. 그 후 알폰소가 달려들어 문을 쳐서 균열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즉시 멈추고 알폰소를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그 후 문이 열리며 일직선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선을 쏘았다. 레오는 자신이 더 이상 알폰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갑옷을 활성화하여 그것과 싸우러 나아갔다 하지만 레오는 곧 문에게 압도당해 절벽에 처박혔다. 바로 그때 라파엘이 도착했다. 그는 변신하여 달려들어 문을 한번 찔렀다. 그 후 문 안에서 나온 팔들에 꿰뚫렸다. 그는 알폰소를 향해 검을 던지며 갑옷을 사용해서 자신과 문을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 해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 후 그는 괴물들에게 먹혔고 이는 알폰소를 매우 분노하게 했다. 그는 검을 잡고 변신한 후 달려들었다. 문 뒤쪽으로 가서 꿰뚫는 일격을 날려 성공적으로 문을 파괴했다. 비록 힘을 얻었지만 알폰소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을 잃은 대가에 마음 아파했다. 그 후 알폰소는 유적으로 돌아가 스승의 무덤을 만들었다. 알폰소는 이제 레온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종종 레온을 영웅으로 칭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은 멘도사를 파괴하고 괴물을 퇴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알폰소도 비슷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기로 결정했다. 그 후 레오는 마을로 돌아갔다가 병사들에게 발각되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엠마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분명 무언가를 찾았기에 여기로 돌아왔겠지. 왜냐하면 네가 너의 그 한심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건 아닐 테니까. 그는 그 후 알폰소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었고 알폰소는 게르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궁금해했다. 알폰소가 갑자기 게르만을 아저씨라고 부르자 엠마가 다가와 의아해했다. 그녀는 알폰소가 수배 중인 왕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알폰소가 게르만을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궁금했다. 어떤 여자의 남편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후 도망쳐서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레온 일행과 다시 만났다. 그 후 알폰소가 게르만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알폰소가 안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후 몇 가지 말을 했다. 레오는 매우 혼란스러워 잠시 생각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동안 알폰소는 레온과 엠마에게 성 아래의 비밀 통로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멘도사도 이 통로를 알고 있을 것이라 장담했고 그들은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은 괴물을 손에 쥐고 있는지 되었고 라파엘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멸을 목적으로 인간의 피를 연료로 사용하는 마도구를 제작했기 때문에 멘도사는 그의 스승에게 쫓겨났다. 그녀는 그들 같은 상위 종족이 인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하등한 종족의 종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스승에게 저주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힘을 빼앗고 그가 다시는 마법을 쓸 수 없도록 저주했다. 그의 모든 자손들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그 후 추방되었다. 인간 세상으로 그리고 운 좋게 이 나라의 왕에게 거두어졌다. 여러 번 공을 세운 덕분에 그는 오늘날과 같은 직위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저주의 흔적이 정말로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왕비의 시녀인 옥타비아가 그를 찾아와 섬기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녀 또한 신을 배신한 자였기 때문이다. 한편 레오는 가서 늙은 아버지를 계속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걷어찼다. 그때 게르만은 알폰소가 안나의 아들이라면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실 알폰소는 안나의 여동생 아들이라서 헤르만을 삼촌이라 불렀던 것이다. 헤르만은 자신이 왕자의 삼촌이라면 자신도 왕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헤르만은 일행에게 성을 빨리 되찾아서 자신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레오는 망상에 빠진 아버지를 절벽 아래로 차버렸다. 그날 오후 일행은 헤르만을 데리러 내려왔고 엠마는 괴물 사냥을 해야 해서 이번 일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후 레온 일행은 알폰소가 알려준 비밀 입구에 도착했지만 알폰소는 자신은 어머니를 구하러 온 것이지 두 사람을 도울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이 성을 되찾는 것을 말이다. 둘 다 알폰소를 강요하지 않았기에 갈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가기로 했다. 그때 왕비는 병사들이 자신이 알폰소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아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다. 레온 일행은 아래 통로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고 멘도사가 이곳을 점령하고 무슨 짓을 꾸몄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괴물들이 떨어졌다. 멘도사는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들을 막기 위해 풀어놓은 것이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도망쳐 문을 닫아 추격을 막았다. 교회에 잠입하자 디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헤르만은 두 젊은이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옛 친구와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레오는 남고 싶었지만 헤르만이 진지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 디온 곁을 지나갈 때 디온은 레온이 안나의 아들임을 알아챘다. 디온이 달려들자 헤르만이 그를 걷어찼다. 디온은 통쾌하게 웃으며 헤르만은 역시 자신이 전력을 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디온은 흑기사 갑옷을 활성화하여 싸웠고 알폰소는 레온에게 헤르만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둘은 곧 이곳에 평범한 병사는 없고 마주치는 것들은 모두 괴물이니 봐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헤르만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디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디오는 헤르만의 머리 위로 바위를 떨어뜨렸지만 그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디오는 두 사람을 떠나보낸 후 자신이 적에게 포위되어 궁지에 몰렸다고 털어놓았다. 디오는 뛰어올랐지만 지붕 위의 병사에게 맞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같은 마귀 기사는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안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디오는 말로 해결하려 했지만 수많은 상처만 입었을 뿐이었다. 헤르만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가르침을 어기고 적을 섬멸했다. 하지만 찾아가 보니 디오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직후 멘도사가 찾아와 디온에게 인간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세뇌했다. 그는 디온을 불태운 뒤 상처 없는 몸으로 부활시켰다. 멘도사는 디온이 인간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을 얻어서 말이다. 하지만 디온의 적은 인간뿐만 아니라 멘도사의 목적에 반하는 기사들이기도 했다. 그 후 디온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사라졌다며 웃었다. 이제 디온은 헤르만을 쓰러뜨려 헤르만이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고 싶어 했다. 헤르만은 정말 바보 같은 놈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땅에 머리를 한 번 밟고 2개의 단검을 쥐고 변신했다. 이제 그도 더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자는 자신이 알던 디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레온과 알폰소는 성 안에서 우연히 한 소녀를 만났지만 그녀는 괴물이었다. 레온은 그것을 두 동강 냈고 그것이 기어가려 하자 쫓아가 머리까지 해치웠다. 둘은 이 벽 뒤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듬거리며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때 디온은 헤르만을 밖으로 밀어내고 말을 타고 공격해왔다. 헤르만도 말을 소환해 맞섰다. 둘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싸웠다. 디온은 사슬을 휘둘러 바위를 던졌고 헤르만은 방패로 디온의 공격을 막았고 그 후 디온은 말을 드릴로 변신시켜 돌진했다. 헤르만 역시 변신했다. 말을 무기로 바꿔 맞받아쳤다. 둘은 갑옷을 잃고 추락했다. 헤르만은 기진맥진했지만 디온은 계속 달려들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디온에게 쌍검을 던졌다. 디온은 피하고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지만 헤르만이 디온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디온은 의수를 빼고 헤르만의 어깨에 날카로운 것을 찔렀다. 그러나 헤르만의 칼날이 되돌아와 디온의 등을 찔렀다. 그 후 디온은 헤르만에게 안나에 대해 물었다. 그는 디온이 안나의 일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안나가 살아있다고 속였다. 그 말을 듣자 디온은 매우 기뻐하며 헤르만에게 자신의 흑기사 갑옷을 계승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디온은 사라졌고 그의 검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레온과 알폰소는 멘도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레온이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거울에 무언가 광선을 쏘았고 괴물 한 마리가 그 안에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천년에 한 번 블러드문이 뜨며 그날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온다고 말했다. 괴물이 점점 기어 나오자 멘도사는 지금 두 사람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온은 멘도사를 향해 돌진했고 알폰소도 레온을 위해 시간을 벌고자 괴물과 싸웠다. 멘도사는 안나의 아들이 이제 다 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안나를 마녀라고 불렀다. 그는 레온의 힘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언가 깨달았다. 그는 마법을 걸어 레온을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한 뒤 다가가서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화형당했는지 보여주었다. 알폰소는 그것이 멘도사의 환상일 뿐이라며 레온을 깨우려 했지만 멘도사는 레온의 귓가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속삭였다. 그 후 레온의 감정은 극에 달했고 그는 더 이상 알폰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힘을 흡수하고 폭발했다. 헤르만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깨닫고 서둘러 달려갔다. 레온은 더 큰 갑옷으로 변했고 멘도사는 이것이 황금기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레온은 괴물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은 뒤 성 밖으로 뛰어내려 마을로 향했다. 알폰소는 어쩔 수 없이 뒤쫓았고 멘도사는 방해물을 처리했으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 후 레온은 마을로 내려와 길거리에 미친 듯이 불을 뿜었다. 알폰소는 이제 황금기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막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갑옷 옆구리에 상징을 찌르기만 하면 갑옷이 레온을 놓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라면 자신이 일을 처리했겠지만 지금은 부상당해서 알폰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알폰소는 갑옷을 입고 레온의 불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그 안에서 레온과 싸우다가 레온을 하늘로 밀어 올렸다. 알폰소는 계속 레온을 깨우려 했지만 레온은 거대한 탄환을 모으기만 했다. 엠마가 돌아와 레온을 얼렸지만 그는 금방 해동했다. 알폰소는 달려들어 레온의 얼굴을 스치는 일격을 날린 뒤 뒤로 돌아가 검을 레온의 옆구리 사라졌다. 엠마는 탑을 베어 레온이 미끄러져 내려와 헤르만의 품에 안기도록 도왔다. 그는 17년 동안 레온의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괴물이 거울에서 빠져나왔고 알폰소는 혼자 처리해야만 했다. 그는 레온의 검을 들고 스스로 황금기사가 되었다. 그 후 알폰소는 돌진하며 스스로 갑옷을 만들어 방어했지만 괴물이 그를 묶었고 멘도사는 그것이 알폰소를 마개로 끌고 가게 두었다. 알폰소가 죽은 줄 알았지만 그는 갑자기 마개에서 탈출했다. 그 후 괴물도 멘도사에게 달려들어 낚아챘고 알폰소에게 괴물과 악당을 한 번에 베어버릴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후 레온은 자신의 갑옷을 알폰소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되찾으려 했지만 헤르만은 갑옷이 알폰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는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레온이 계속 되찾으려 하자 알폰소는 마을이 이렇게 된 것은 멘도사가 아니라 그 때문이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마개기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레온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탓을 했지만 헤르만은 정신 차리라며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알폰소는 자신을 이기면 갑옷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레온은 돌아섰다. 알폰소와 헤르만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기사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 후 헤르만은 엠마에게 더는 레온을 돕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게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알폰소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멘도사가 자신을 인질로 삼아 아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아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알폰소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자책했다. 한편 헤르만은 길가에 쓰러져 있을 때 발견한 소녀에게 침대 시트를 빌렸다. 그리고 레온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갑옷도 잃고 싸울 이유도 잃었다. 그는 절벽에서 스스로 떨어졌고 그 후 레온은 강가에 떠밀려와 한 소녀에게 발견되었다. 한편 레온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고 이제 왕도 깨어났다. 알폰소는 황금기사의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고 그는 백성의 신뢰를 얻었다. 악마 때문에 일어났고 멘도사는 악마와 계약한 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폰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게르만도 그 여자에게서 알폰소가 이제 백성의 영웅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르만은 이제 괜찮았고 이수도 전체도 마찬가지였기에 이제 그의 문제는 레온이 어디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레온은 지금 한 농장에 있었는데 라라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를 데려온 것이었죠. 그녀가 레온의 안부를 묻자 그는 침묵하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자신을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라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가 10일 내내 침묵했기 때문이죠. 그 후 라는 레온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라라의 할머니는 그가 근처에서 죽으면 여자와 노인들 뿐인 이 집에서는 그를 묻어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라의 어머니는 영주에게 물건을 보내러 떠났고 라라는 레온에게 할머니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은 밭으로 나갔고 라라는 이 지역은 영주가 다스리며 사람들은 대부분 돼지를 숲에 풀어 도토리를 먹여 키운다고 했습니다.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양파 심기를 마친 후 라라는 레온에게 빵을 주며 이 지역은 풍족하지 못해서 빵이 항상 주식이라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주님이 물고기를 가져오는 날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사실 이런 상황은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였습니다. 살아계실 땐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사냥을 하곤 하셨기 때문이죠. 그 시각 알폰소는 수도에 남은 마물을 밤낮으로 퇴치하고 있었는데 게르만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알폰소는 게르만에게 밤낮으로 수도에 남은 마물들을 퇴치했고 헤르만에게서 도움도 받았다. 알폰소는 묻기도 했다. 알폰소 또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갑옷이 그를 선택한 것이지 그가 레온에게서 갑옷을 빼앗은 것이 아니니까요. 알폰소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갑옷이 그를 선택한 것이지 그가 빼앗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겹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세상을 여행하고 싶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지만 이곳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라 떠날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레오는 라라의 가족과 즐겁게 식사를 했고 할아버지가 그에게 발로 삽을 밟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레오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도와 수로를 완성했습니다. 최근 태풍이 지나간 후 그는 삽질을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노인은 발로 삽을 밟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로 레오는 계속해서 노인을 도와 수로를 완성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흘러갔고 수로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후 알폰소는 이것저것 배우고 귀족과 지주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참석하는 등 꽉 찬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교회에서 사제 역할까지 해야 했죠. 그는 시종관에게 이 일들이 언제쯤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종관은 이것이 곧 즉위할 왕자가 매일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폰소는 초상화를 그려 파는 틈을 타 몰래 도망쳤습니다. 귀족과 지주들을 만나기 위해 연회에 참석하고 성당에서 사제 역할을 하며 자금을 모아야 했다. 그는 시종무관에게 물었다. 이 일들이 언제쯤 끝나냐고 물었지만 그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매일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알폰소는 팔기 위한 초상화를 그리는 틈을 타 몰래 빠져나왔다. 그는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쓸데없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난 알폰소는 그 후 알폰소는 다른 소년이 마차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레오는 여행 중인 엠마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마을 상황이 어떤지 물었고 알폰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황금 갑옷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엠마는 레온이 스스로 일어선 것을 보았지만 그 이유 중 일부는 라라 덕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떠났고 알폰소는 강도들의 소굴로 끌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알폰소는 강도들과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함께 잡혀온 소년이 강도 두목의 딸과 아는 사이였고 게르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재회 후 강도 두목은 알폰소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게르만이 이곳의 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곳에서만 1년 내내 피는 흰 백합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알폰소는 강도 두목이 상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자 그는 이 소년이 은행가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딸을 사랑하는데 산적 두목의 딸과 아는 사이였고 동시에 헤르만도 그곳에 있었다. 재회 후 산적 두목은 반갑게 헤르만이 이곳의 지인이었기에 알폰소를 환영했다. 그는 이곳에서만 1년 내내 피는 흰 백합을 따라온 것이었다. 알폰소는 궁금해했다. 연인을 이성에서 구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성의 주인인 백작의 아내는 마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여성들의 피를 사용해 아름다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백작과 무승부를 겨뤘던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하자 마녀에게 살해당하고 성 안에 시체가 숨겨졌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백작도 이 사실을 알고 아내를 죽인 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떠났다고 합니다. 모두 믿지 않았지만 알폰소는 게르만이 소문 때문에 이곳에 왔고 마물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여자에게 꽃이나 따다 주는 그런 시시한 사람일 리가 없었죠. 게르만은 약간 찔렸지만 조카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시메나에게 줄 꽃을 따러 온 것이었죠. 그날 밤 다른 감옥으로 가서 남자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둘이 도망칠 때
여자가 우연히 스위치를 눌렀고 게르만과 알폰소가 있던 곳에 비밀문이 열렸습니다. 강도두목은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벽을 마구 쳤고 벽 속의 시체가 그에게 마귀를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지하실로 내려가 백작과 그의 아내의 시체를 발견했고 아내가 정말 마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게르만과 알폰소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마법사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숙적이 마무리되어 서로를 이기기 위해 미친 듯이 사람들의 피를 빨아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숙적을 벽에 남편을 지하실에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실수로 마법진에 물을 쏟아 봉인을 무효화시켰고 백작을 다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백작은 강도두목의 딸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와 강도두목의 몸에 빙의한 옛 숙적과 다시 만났습니다. 아내가 정말 마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헤르만과 알폰소는 아내가 사실은 게르만은 다른 한 놈을 상대했습니다. 백작은 도망치며 소녀를 성 꼭대기로 데려갔고 게르만은 마물과 맞서기 위해 변신했습니다. 백작이 흉측한 얼굴로 소녀의 피를 빨려 할 때 알폰소가 나타나 막았습니다. 게르만은 가볍게 사슬에 달린 칼을 던져 마물의 목을 베었습니다. 백작은 알폰소와 싸우기 위해 소녀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알폰소는 재빨리 변신해 놈에게 일격을 가한 뒤 사람을 구하러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몸을 던져 소녀를 받아냈고 게르만이 달려와 둘을 도왔습니다. 둘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안전해졌습니다. 게르만은 볼 일이 끝나 떠났고 알폰소도 왕자로서 오늘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대장장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금기사의 능력과 의협심을 흠모하여 위험이 닥쳤을 때 황금기사 알폰소를 돕기 위해 수제 황금갑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알폰소가 황금갑옷을 입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의 혐오스러운 것이 소녀의 피를 빨려 할 때 알폰소가 나타나 막아섰고 그 사이 헤르만은 조용히 사슬을 던져 며칠 후 그들은 황금갑옷을 만들었지만 입어보니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갑옷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녀는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모두에게 하룻밤만 시간을 달라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헤르만은 볼 일이 끝나 떠났고 알폰소 역시 자신이 할 일을 그들은 지인에게 부탁해 엔진 부품을 구했고 며칠 후 그 지인의 노력 덕분에 엔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새 갑옷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황금기사의 능력과 의협심을 흠모하여 그를 돕기 위한 갑옷을 만들기로 했다. 위험이 닥쳤을 때 황금기사 알폰소를 돕기 위한 수제 황금 갑옷이었다. 그들은 알폰소가 황금 갑옷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갑옷의 압력을 견딜 만큼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죠. 며칠간 공들여 수리한 끝에 마침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신들만의 황금기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그들은 황금 갑옷을 만들어냈지만 막상 입어보니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갑옷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아이디어를 냈다. 게르만이 찾아오자 알폰소는 이 근처에서 황금 갑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르만은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이를 구동하려면 엔진이 필요했다. 그들은 지인에게 부탁해 엔진 부품을 구했고 며칠 후 그 지인의 노력 덕분에 엔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갑옷을 만들었지만 엔진이 있어도 움직임은 여전히 육중하고 느렸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돼지 내장을 가져와 이것을 갑옷에 추가하면 관절 부분이 더 부드러워지고 갑옷의 압력을 견딜 만큼 유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간 공들여 수리한 끝에 마침내 결과물이 나왔다. 갑옷은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더 이상 너무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꽤 느렸다. 그들은 갑옷을 거리로 가져가 사람들에게 선보였고 성에 있는 알폰소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헤르만이 찾아오자 알폰소는 이 근처에 황금 갑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헤르만은 그건 아마 광고용일 것이며 알폰소가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사 이 대장장이 일행은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이 근처에 있는 괴물을 퇴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다.
한편 라라는 레온의 등을 밀어주기 위해 목욕탕에 갔다가 레온의 몸에 흉터가 많은 것을 보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라고 제안했다. 라라의 가족 모두 이제 레온을 아끼게 되었다. 레온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할아버지는 레온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대장장이 일행은 갑옷을 가져와 괴물을 발견하고 전투에 뛰어들었지만 괴물에게 계속해서 핥혀졌다. 갑옷이 손상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전시용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싸우다 보니 그들은 이것이 평범한 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폰소와 헤르만도 이때 이곳을 찾아와 재빨리 대장장이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갑옷은 곰을 쓰러뜨리고 팔을 발사하는 특수기술을 사용했다. 곰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이 공격은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고 곰에게 반격당했다. 그 후 갑옷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헤르만은 이것이 단지 곰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폰소에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장장이 일행은 갑옷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압력을 최대로 올린 다음 곰을 껴안고 안에 있는 사람은 비상탈출구를 이용해 빠져나와 갑옷을 자폭시키기로 했다. 곰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고 헤르만은 갑옷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구해야 했다. 대장장이 일행도 알폰소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왕자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올 시간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 상황에 대해 듣고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불을 껐고 다음날 아침 헤르만과 알폰소는 인간이 결코 약하지 않으며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마을에 까마귀 부리 가면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자신을 파비안이라고 소개했다. 모두가 놀랐는데 파비안은 한 유명한 의사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의사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마을에 머물기를 청했다. 잠시 머물며 음식과 맞바꿔 그들을 치료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목적은 파비안을 따라 의술을 배워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파비안의 집으로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의사가 최근 유행하던 흑사병에 걸린 듯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약 제조법 책을 보게 되었다. 그는 지식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졸랐다. 의사는 숨이 막혀 죽었고 책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남자에게 자신을 만지라고 말하며 왕실 의사보다 더 깊은 지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가 책에 손을 대자마자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살인자의 얼굴로 들어갔다. 그는 노이사의 임시거처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 시메나가 헤르만을 일찍 깨우러 왔다. 의사에게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려 했지만 그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직접 다가가 침대 시트를 확 걷어 헤르만을 깨웠다. 그는 그 살인자에게 끌려갔는데 그 살인자도 이제 파비안이라는 이름을 쓰고 마을 한가운데에 진료소를 열었다. 시메나도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헤르만은 종합검진 후 아무데도 다치지 않아 돌아갈 수 있었지만 히메나가 파비안을 스승으로 모시고 여기서 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르만은 매우 놀랐다. 하지만 시메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헤르만을 돌려보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헤르만은 예전에 따뜻하게 덮으라고 침대 시트를 줬던 콧물 흘리는 꼬마를 다시 만났다. 꼬마는 그 벌거벗은 아저씨가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놀랐다. 꼬마의 엄마는 무료 진료 소식을 듣고 아들을 데려온 것이었다. 의사에게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헤르만은 이 나라가 이제 알폰소 같은 좋은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니 모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때 2명의 소녀가 헤르만에게 달려왔고 그는 그 기회를 틈타 놀러 가버렸다. 삐진 시메나를 남겨두고 말이다. 청소와 빨래를 자주 해서 손이 마를 틈이 없는 그녀를 위해 손을 빨리 말려주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그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파비안은 한 소녀를 치료하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인간에게는 몸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체액이 있는데 그 체액은 인간이 회복하는 과정에 있을 때 가장 맛있다고 했다. 그는 입을 벌려 환자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며칠 후 시메나는 헤르만이 아주 일찍부터 자주 외출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다가 헤르만이 알폰소를 만나는 것을 발견했다. 알폰소는 최근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괴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재
다음 희생자가 나올 지역이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바람이 불어 망토가 벗겨지자 시메나도 알폰소를 알아보고 헤르만이 어떻게 알폰소 같은 고귀한 분과 아는 사이인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나중에 헤르만을 만나 그가 알폰소에게 중요한 임무를 받아 곧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헤르만에게 자신 때문에 억지로 여기에 머물 필요가 없으며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음 아파하며 달려갔고 그날 밤 헤르만은 시련의 아픔으로 지붕 위에 슬프게 앉아 있었다. 알폰소가 찾아와 그가 삶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았지만 낙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르만은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그는 순찰을 나섰고 시메나는 그날 파비안이 준 송건조제를 발라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많은 발진이 생겨 파비안을 찾아갔고 그는 그녀를 돌봐야 했다. 다음날 아침 헤르만은 돌아와 여관 주인에게 시메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파비안에게 그녀를 찾아갔다. 이때 파비안은 이전에 파비안이 이기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메나를 제대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 후 헤르만이 도착했다. 파비안에게서 시메나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파비안은 자신이 쉬어야 하니 헤르만이 빨리 돌아가길 바랐다. 내일은 이 마을 전체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헤르만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가 떠나자마자 파비안은 시메나를 먹어치울 생각이었지만 헤르만이 돌아왔다. 그는 마을 주변의 실종자들이 그의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헤르만이 막의 기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도 즉시 갑옷을 소환하여 싸웠고 둘은 서로를 날려버렸다. 텐트 밖으로 파비안은 이제 괴물의 몸을 하고 있었고 회복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말하며 몸을 거대하게 만드는 약물을 스스로 주사했다. 그는 헤르만을 박살냈지만 의사로서의 본능 때문에 헤르만의 상처를 순식간에 치료해 주었다. 상대가 이렇게까지 봐주는 것을 본 헤르만도 사양하지 않고 다시 갑옷을 활성화하여 그에게 구멍을 뚫었다. 그는 돌진하여 괴물의 몸에서 머리를 가볍게 베어냈다. 다음날 아침 시메나는 집으로 돌아와 헤르만이 왕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오해하고 있으며 알폰소가 자신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본 것은 나중에 설명할 오해라고 말했다. 그가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그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시메나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고 헤르만은 무언가 알아채고 그녀에게 의사가 떠나고 없으니 좀 더 쉬라고 말했다. 그 후 헤르만은 그 새를 따라가 여신을 만났고 그녀는 멘도사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평소처럼 라라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알폰소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레오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숙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전체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알폰소에게 사과했다. 레오는 자신이 미숙하고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고 증오의 불길에 조종당했을 뿐이었다. 그는 황금 갑옷을 알폰소에게 양보하고 그가 의무를 다하기를 바랐다. 이제 레오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떠나면서 레오는 알폰소가 이곳에 호로가 있다고 경고했던 것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알폰소는 직접 숲으로 들어가 확인했고 그의 자루바는 이것이 땅속에 사는 호러의 일종이라고 알려주었다. 레오는 새 가족과 함께 겨울을 대비해 집을 수리하고 있었다. 온 가족이 잠에서 깼고 레오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은 알폰소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호러가 집에 불을 질렀다. 할아버지가 씨앗이 아까워 돌아가자 온 가족이 그를 따라갔다. 레오는 알폰소를 찾자마자 라라를 찾아 달려갔지만 도중에 가족이 키우던 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때 알폰소는 칼을 던져 호러의 꼬리에 박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레온이 달려왔을 때 온 가족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에 따라는 잔해더미에 깔려 죽어가고 있었다. 알폰소는 호러를 처리했고 라는 레온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이 광경을 본 알폰소는 레온에게 검을 남겨주며 그가 싸울 이유를 찾거나 다시 맹목적인 복수에 사로잡히기를 바랐다. 그는 헤르만을 찾으러 시메나의 집에 갔지만 그는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알폰소가 떠나자마자 헤르만이 나타났다. 그는 곧 떠나야 했다. 그래서 시메나에게 숙박비를 지불했지만 그녀는 헤르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했다.
그는 삶의 진리를 찾았기에 그녀에게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 한편 레오는 라라를 묻어주다가 증오심에 시달렸다. 그는 그것을 떨쳐내려 애썼고 알폰소는 레온을 혼자 둘 수 없다고 생각해 그를 찾아 나섰고 레온은 힘이 필요하다며 황금 갑옷을 되찾길 원했습니다. 모두를 지킬 힘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고 두 사람은 결투에 돌입했습니다. 레온이 알폰소의 검을 계속 쳐내며 완전히 우위를 점했고 알폰소 자신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떠났고 그의 자루바가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자루바를 필요로 할 때였습니다. 레오는 알폰소와 함께 숲속의 호러를 퇴치하러 갔고 그는 정식으로 갑옷을 되찾았습니다. 갑옷과 자루바를. 두 사람은 한참 덩굴을 피한 끝에 함께 호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괴짜 아버지를. 헤르만은 멘도사를 탈옥시키는 걸 도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헤르만은 그저 명령이라고만 했습니다. 감시소의 명령이라며 떠났습니다. 두 젊은이는 감시소로가 따졌지만 그녀는 대답을 거부하고 에마가 죽을 위기라고만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레오는 에마를 구하러 알폰소는 궁으로 돌아가 헤르만에 대한 정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마을에서 오랫동안 쫓던 호러와 싸우고 있는 에마를 발견했습니다. 레온이 끼어드는 바람에 동기어진하려던 에마의 계획이 실패했고 그녀는 레온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루바가 호러에게 표식을 남겨 둘은 잡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루바는 에마가 쫓는 호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루바가 떠드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녀는 저 호러가 루시오이며 자신의 전 남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간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러로부터 구하고 그들이 호러가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지만 방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노력할수록 루시오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호러가 되어 마계 기사단을 배신했습니다. 그 후 에마는 파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루시오의 고통을 이용해 그를 차지한 호러를. 다음 날 두 사람은 무언가 기계를 설치하며 준비했습니다. 루시오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레오는 루시오가 마을을 노리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기계의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연을 쏘아 올려 에마가 그 사이를 오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반격당해 갈고리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뾰족한 말뚝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루시오가 날아와 그녀를 구했지만 그는 그녀를 자기 뱃속에서 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리끈을 뽑아 창으로 만들어 루시오의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레온이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받아 치료를 위해 데려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은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궁으로 향했습니다. 알폰소의 궁전으로. 알폰소는 에마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멘도사와 헤르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능한 곳은 모두 찾아봤습니다. 알폰소는 멘도사의 조수였던 시녀 옥타비아를 의심했습니다. 왕을 아련할 때 알폰소와 에마는 옥타비아가 호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시에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평범했고 알폰소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옥타비아는 몰래 숨어있는 멘도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올라오던 길에 그녀는 알폰소에게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시녀인 나우라였습니다. 이곳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옥타비아가 이곳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다음날 아침 레온, 에마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확인하러. 발각될까 두려워 그녀는 멘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에마가 함정을 파놓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를 쫓아 올라가 문을 굳게 닫고 왕의 방으로 달려가 호러를 소환해 라우라를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라가 호러로 변했다고 속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리 한쪽을 희생했습니다. 레온 일행이 와서 호러를 쓰러뜨렸고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하실을 조사하러 돌아가자 헤르만이 나타나 그들을 막았습니다. 더 깊이 수색하는 것을. 레온은 아버지와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헤르만은 검으로 대화하길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싸우며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시소에서 오늘 밤 월식이 일어나 호러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호러는 호러들이 쏟아져 나오는 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녀는 희생을 대가로 수많은 호러를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도 전체를 레오는 인류 전체를 구하기 위해 이곳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헤르만에게 검을 겨눴습니다. 두 사람은 갑옷을 두르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레오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 지금의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일격에 모든 힘을 실었고 레오는 헤르만의 쌍검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의 뒤로 돌아가 그를 물속으로 걷어찼습니다. 그는 멘도사를 만나러 갔고 아니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니마는 호러들을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는 문으로 사용될 호러였습니다. 아니마는 그 호러들을 전부 먹어치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루바를 주었고 자루바는 헤르만이 멘도사와 손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그에게 접근해 아니마를 찾아 후안을 없애려 했을 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헤르만 역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히고 멘도사와 그가 만든 호러들과 싸웠습니다. 옥타비아가 그의 방패로 사용되자 헤르만은 재빨리 공격 방향을 바꿔 그의 팔 한쪽을 잘라냈습니다. 멘도사가 반격하자 헤르만은 팔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레온 일행은 멘도사가 숨어있는 곳까지 쫓아갔지만 그가 만든 결계에 갇혔습니다. 헤르만은 팔을 가지고 돌아가 문을 열었지만 얼마 안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헤르만은 문을 막기 위해 검한 자루를 남겨두고 홀로 몰려오는 호러 무리와 맞서 싸웠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입은 상처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온 일행은 결계를 유지하는 세 개의 물체를 찾아 파괴하고 헤르만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결계와 마주쳤습니다. 훨씬 짙은 결계였고 해제하는 대신 뚫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레온 일행은 결계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고 헤르만이 목숨 걸고 지킨 문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이 도착한 것을 보고 그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 이 거대한 바위를 아래로 떨어뜨려 아니마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본 것은 내려왔을 때 본 것은 호러 형태의 옥타비아였습니다. 그녀는 헤르만을 무시하고 레온 일행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레온이 내려가려 하자 그녀가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알폰소는 그녀가 멘도사의 팔을 들고 자만하는 틈을 타 그녀를 껴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에마도 레온에게 키스를 해주고 알폰소와 함께 옥타비아와 싸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돌아가려 하자 에마가 결계에 가뒀습니다. 멘도사의 방에서 챙겨온 결계였습니다. 레온은 아래로 뛰어내려 길을 막는 호러들을 모두 해치웠습니다. 그가 헤르만을 외치자 멘도사는 이것이 그의 남은 전부라며 붉은 석상이 자신의 문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알폰소 일행은 결계에서 나와 마을 위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메나와 주민들은 재빨리 대피했습니다. 증오에 휩싸여 다시 통제력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폰소와 에마는 수많은 말뚝으로 옥타비아를 꿰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소는 헤르만이 해낼 거라 기대했지만 이제 실패했으니 그녀는 예정대로 계획을 계속할 것입니다. 알폰소는 에마에게 볼 일이 있다며 감시소 중앙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멘도사는 아니마를 해방하는 것을 마쳤기에 방금 레온에게 찔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러들이 차례로 떨어져 아니마에게 삼켜졌습니다. 하지만 감시소의 성 전체가 마을로 떨어지려 하자 알폰소는 날아올라 막아섰습니다. 에마는 옥타비아와 마주쳤고 그녀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옥타비아는 한계에 다다라 정말로 죽었습니다. 알폰소는 기사 갑옷을 희생해 감시소의 성 전체를 막아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본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거대한 괴물을 레온 일행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괴물은 힘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력을 흡수했습니다. 레온은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멘도사는 자신이 윤회에서 벗어날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생사의 윤회에서 그는 스스로를 찌르고 거대한 괴물 전체를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했습니다. 알폰소도 멘도사가 변신하는 도중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온이 달려들어 그의 목을 베었지만 그는 즉시 다시 붙이고 레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불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항상 갈망하던 불멸. 그는 레온을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한편 알폰소는 라파엘의 환영으로부터 계속 일어나 싸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어섰지만 아직 레온을 도울 수는 없었고 레온은 여전히 위에서 맞고 있었습니다. 멘도사는 인간이 자손을 낳는 것만으로 불멸이라고 생각한 스승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니 불멸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온은 여전히 저항하며 그의 유치한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에마가 헤르만의 단검을 찾아 알폰소에게 던졌습니다. 그도 레온이 잡을 수 있도록 위로 던졌습니다. 레온은 두 갑옷을 합쳐 더 강력한 갑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멸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야말로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그는 생쥐 한 마리의 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팔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은 검을 휘둘러 그를 베었습니다. 맞췄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아래쪽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레온은 멘도사를 마개로 끌고 들어가 영원히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문이 닫힐 때까지 그를 이곳에 붙잡아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멘도사는 이를 눈치채고 레온에게 문으로 밀쳐지자마자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온은 사슬을 던져 그를 끌어내리고 헤르만의 쌍검을 바위에 박아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레온은 그에게 다가가 한 번 더 찔러 바위에 단단히 고정시켰지만 멘도사는 레온이 자신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을 다시 풀어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레온은 마계기사와 마계법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 엠마와 알폰소가 레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밧줄을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그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었죠. 레온이 희생을 각오한 바로 그 순간 황금 갑옷이 갑자기 분리되더니 멘도사를 불태우는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이 불꽃은 레온의 어머니인 사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온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불꽃으로 항상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레온은 이것이 증오의 불꽃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의 불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이곳에서 영원히 멘도사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 후 레온은 헤르만의 말을 타고 문 쪽으로 올라갔고 헤르만도 나타나 아들과 잠시 함께 걸으며 자신을 대신해 히메나를 찾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레온은 무사히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폰소는 백성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모두가 알폰소가 왕위에 오르길 바랐고 현재 국왕인 그의 아버지가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 레온은 떠나라라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엠마와도 재회했고 그녀는 잠시 쉬기 위해 고향에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미인 헤르만의 반지가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레온은 히메나의 집을 찾아가 헤르만의 팔찌가 그녀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팔찌는 헤르만과 히메나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을랑 갑옷을 물려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온은 자신의 황금 갑옷을 이어받을 계승자를 찾기 위해 곧 여정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